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토론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여론조사가 또 2개나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2.2%로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1.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4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38.7%, 윤석열 후보가 42.9%를 나타내면서 4.2%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그보다 큰 4.2%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결과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이제 여러모로 나오고 있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조사만 놓고 보면은 좀 전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두 조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KSOI 조사는 이제 아마도 1,000명이 모집단이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후보가 이제 박빙이다라고 평가를 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까지의 어떤 격차는 이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조사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이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리얼미터 앞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모집단이 아마 3,000명일 겁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두 후보 간의 어떤 지지율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오차가 적은 그런 조사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두 조사가 가지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차이는 지금 KSOI 조사는 18일에서 19일까지 이제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주된 이제 좀 평가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리얼미터 조사는 일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집계해가지고 주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이루어진 여론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무래도 서로 다른 통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주초에는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의 우세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확인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즉 18일, 19일에 가까워질수록 좀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다시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어떤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모두 다 약간씩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과거에는 한 15%, 20%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좀 정체되고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상승했던 그 상황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어떤 윤석열 캠프 내부의 내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 특히 정권 교체 여론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더 이제 논란이 적을 듯한 안철수 후보를 한번 지지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게 이제 보였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원팀을 구성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다가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제안을 한 이후에 그 단일화 제안을 한 이후에 뭔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도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좀 반대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일화 이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든
정치 협상을 통한 단일화든 어쨌든 단일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평가였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유권자들이 일부 판단을 내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로 이제 이 지지를 좀 표현하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 주초에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다소 이제 낮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진 건데 이제 또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어떻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것이냐 이번 주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왕 나온 김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이제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밝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성의 있게 답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정치 협상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전격적으로 하되 뭐 예를 들면은 총리를 이제 좀 준다든지 또는 공동 정권의 형태로 상당 부분의 어떤 이 정권의 지분을 챙겨준다든지 또는 이후에 이제 합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권을 뭐 이렇게 쥐어준다든지 공천권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경기지사 출마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볼 때는 진정성이 담긴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하.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선 윤석열 후보가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이런 이제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흘리는 것들이 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이제 이 철회하는 날 통화는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통화는 그렇습니다.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또 약간의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화 얘기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성의 있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밑 협상이 계속 이제 해왔다. 아하.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에 오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물밑 협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후보들끼리 만나서 이제 좀 결착을 짓자. 이렇게 담판하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저녁 때 일정도 비워놨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우선 아니냐. 거기서부터 합의가 된 다음에 후보들이 만나는 거여야지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뭐 만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그러면 실무자끼리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고 네네. 안철수 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즉 그러니까 담판하려면 얘기 안 한다 이런 것을 돌려 말했다. 그렇죠. 담판을 하려면 먼저 좀 진전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무진 차원에서 진전된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볼 때는 얘기가 잘 되는데 왜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 이미 그 통화 내용에서 이 결렬 선언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문자 메시지 부분은 그래서 이 기자회견 할 때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측에 먼저 이 단일화 협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완주할 것이다 이런 통보나 어떤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했다 갑작스럽게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측은 아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 통화는 아니지만 그러한 연락의 방식으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은 보냈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서 이 부분은 좀 이 서로 간의 얘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앞서서 여론조사도 봤지만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다면 또다시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직전까지도 이제 단일화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제안한 방식이 있었는데 네. 그 방식이 거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게 거부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거의 단일화는 이제 일단락된 게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책임론입니다. 그럼 단일화가 무산이 됐고 이게 혹시라도 이후에 정권 교체가 실패하는 결론으로 갔을 때 이 책임론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책임 있게 어쨌든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까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노력을 했고 단일화를 이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최종적인 어떤 순간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책임론을 제기할 어떤 그러한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책임을 서로 미루기 위한 어떤 얘기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나 여전히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또 소화할 것인지가 특히 이 강자인 이 여론조사 강자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변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언론에서는 삼고초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판단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약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완주를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이제 완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이렇게 이슈를 던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단일화 얘기가 좀 사그라들고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제안을 하던 그 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따져가지고 각각의 문항을 가지고 합산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승부를 걸었을 때 네.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되는 거냐? 그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도 충분히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로의 결집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좀 일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대로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단일화 이 국민 경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 제안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변화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도 있을 것이고 그건 역시 단일화 결렬선언의 하나의 축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특히 이제 일요일 어저께 KBS에 나와서 참 그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버스 유세 차량 사고로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러한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의 이 유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뭐 유서를 쓰고 뭐 운전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비아냥되는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본인은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적으로 그 말은 결국 비아냥되는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사망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인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게 뭐 유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그렇게 사망한 분 중에 한 명이 국민의당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거니까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어떤 본인의 이제 각오를 밝힌 거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아냥되는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또 이게 국민의당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지들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 발언 하나 때문에 그날 어제 그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이 그래서 나온 거냐? 그건 아닐 것이고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사자 완주가 차라리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이제 통합정부론을 띄우는 거 역시도 계속해서 견제구를 두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되는 것보다는 안 돼서 사자 구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사자 구도로 봤을 때도 앞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사자 구도면은 이기는 것이냐, 사자 필승인 것이냐, 그거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확답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 대응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방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의당은 이제 심지어는 뭐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극단적인 언사까지 쓰면서 선을 명확하게 그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이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면 그것도 이제 좋은 것이고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방식으로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 세력도 함께 통합적인 어떤 정부를 꾸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런 러브콜을 또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것을 회방 놓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별 효과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 이런 이제 좀 중도의 영역에 있는 이런 후보들까지 이후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정권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단일화 그 자체보다는 통합적인 정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 청사진을 내보이는 게 훨씬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면서 오늘 밤에 열리는 TV 토론은 4명이 참석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경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부분인데 첫 번째 2개로 주제가 좀 나눠져 있죠. 그런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영역인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경제 정책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권에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두 부분 다 이제 평소에 이 후보들이 주장해 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이 이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이 코드에 맞춰서 전환적 이제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환 이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식의 어떤 전환을 이끄는 그러한 성장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팬데믹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걸 내세울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 성장과 맞춤형 복지인데 아무래도 역시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맞추지만 예를 들면 이 정권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탈원전이라든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시각에서 볼 때 경제 성장에 득이 되지 않았던 이런 전략들을 이제 좀 정상화시키고 원위치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런 이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복지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두 후보 간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만 좀 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큰 그러한 이제 그림을 얘기를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의 방향은 있지만 하지만 세금을 이제 줄여주고 그다음에 보다 기업의 역할을 좀 북돋워주고 복지도 결국은 이제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얘기하는 그런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포퓰리즘 두 후보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성향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추가로 단일화 논의 이런 것들에 연관돼서도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이 양강 후보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면서 좀 불공정한, 불평등한 어떤 경제 체제를 개혁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세울 것인데요. 가장 이제 좀 뜨거운 부분은 역시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아마 경제 정책에 대해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네거티브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 또 나오겠죠. 그렇죠. 경제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보니까 별로 유능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뭐 성남FC 관련 얘기라든가 이런 걸 꺼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고 정책 검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측은 그거는 정책 얘기가 아니라 네거티브 아니냐. 그럼 나도 네거티브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떻게 된 거냐. 최근에 뭐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얘기하는데 무슨 뭐 녹취록도 새로 나오고 거기 보면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랑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두 후보는 이제 그러한 두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그림도 이제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장면은 뭐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식의 또 진행이 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얘기가 계속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따라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퍼컷 세레머니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뭐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를 좀 많이 달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거 왜 하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발착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현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호가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흥분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퍼컷 세리머니가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유세 현장 한 군데서 막 20%, 30%씩 지금 하고 맞아요.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하겠지만 상당히 이런 액션이 커진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어퍼컷 세리머니가 뭐 한 방 먹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좀 비판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 또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발차기를 또 선보였습니다. 송판도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차기를 선보인 이후에 또 송판도 깼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 액션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발차기는 이제 코로나19를 좀 이렇게 이 코로나19 쬐깐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걷어차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코로나19로부터 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부스터 킥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름도 붙였던데 송판을 깨는 것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 태권도복을 입고 이제 깨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요. 저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좀 역동적이 되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측면이 있겠는데 퍼포먼스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서로 간의 어떤 비난의 수위가 유세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수위에다가 액션이 결합되다 보니까 저게 어떤 적대적인 어떤 의사표명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언 수위는 좀 낮추고 서로 뭐 파시스트다 뭐 이런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낮춰가면서 이러한 액션이라는 거는 이 어떤 유권자들에게 재밌는 볼거리로 이제 선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후보 측도 할 거였으면 어퍼컷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저녁 8시에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여론조사에 아마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 TV 토론을 하는데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정해놨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라는 거는 이 후보들이 얼마나 경제 정책을 잘 아느냐,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큰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장학 퀴즈 나옵니까?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장학 퀴즈 비슷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장학 퀴즈식에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혹시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안철수 후보가 즐겨 사용하는 어법이거든요. 원래 토론에서 자꾸 이제 나오는데 그건 본인의 이제 또 어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모양새는 나올 것 같은데 양강 후보 사이에는 좀 자제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학 퀴즈식의 어법 이라기보다도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 다 비워놓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이제 뭐 전문성이 있을 텐데 이 윤석열 후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몇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그러한 기대가 역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 이제 말이 장황하게 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짧게 하면서 핵심을 전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